오늘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추위는 낮부터 풀리고 수요일에는 전국에 눈이나 비가 오겠습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이 8일 치러진 중의원 선거에서 역사적인 대승을 거뒀습니다. 일본 언론은 단일 정당이 중의원에서 3분의 2 이상 의석을 차지한 건 전후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오는 13일까지 합당에 대한 입장을 결정해달라고 민주당에 통보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합당은 없는 것으로 하겠다고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오지급 사태를 빚은 빚섬이 손실금액의 110%를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보상안을 내놨습니다. 당사자들은 비트코인으로 돌려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9일 월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된 추위가 이어지면서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은 영하 8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추위는 오후부터 풀리고 수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눈이나 비가 오겠습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아침 서울 기온은 영하 12.4도, 체감온도는 영하 18.8도를 기록했습니다. 그제보다 기온은 2도 더 내려갔고 예년보다는 8도 낮았습니다. 강원 고송 향로봉이 영하 23.5도로 체감온도가 영하 34.2도까지 곤두박질하는 등 전국 대부분이 예년보다 5에서 8도 낮았습니다. 호남권과 제주도에는 많은 눈이 내렸고 영남권에는 매우 건조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제주 산간에는 초속 30m 태풍급 돌풍이 불었습니다. 산불이 발생한 경북 경주를 비롯해 영남권과 동해안은 매우 메말라서 화재 위험에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 추위 걱정은 없겠고 주 중반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에는 춥겠지만 이후부터는 풀려서 이번 주 내내 아침에는 영도 안팎, 낮에는 영상권을 유지하겠습니다. 9일 전후로는 서쪽에서 다시 기압능이 유입되면서 찬 공기가 물러나고 기온이 점차 회복될 전망입니다. 따뜻한 남서풍과 찬 북서풍이 충돌해 저기압이 발달하면서 수요일 전국에 눈이나 비 예보가 있습니다. 특히 비와 눈의 경계 지역인 충남, 전북, 경남에서는 비가 내린 뒤 얼 수 있어서 미끄럼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여당인 자민당이 역대 최다 의석을 확보하는 대승을 거뒀습니다. 자민당은 전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해 단독으로 개헌을 발의할 수 있는 의석수도 넘어섰습니다. 조영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압승을 예측한 출구조사 결과에 자민당 곳곳에서 환호가 울렸습니다. NHK 출구조사에서 집권 자민당은 중의원 의석 465석 가운데 최대 328석까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개표 3시간이 채 안 돼 자민당은 단독으로 과반을 훌쩍 넘어서더니 전체 중의원 의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310석도 넘어 단독 개헌 발의선까지 확보했습니다. NHK는 단일 정당이 3분의 2 이상 의석을 차지한 것은 전후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연정 파트너인 일본 유신의 의석수 합치면 340석도 넘습니다. みんなが一丸となって大化なく無事にこの選挙戦を走り切ることができました。もうそのことに対して感謝の気持ちでいっぱいです。 반면 제1야당인 중도개혁연합은 기존 167석의 절반도 채 확보하지 못해 참패가 확정적입니다. 역사적인 대승을 거둔 다카이치 정권은 보수 색채가 짙은 각종 정책을 강력히 밀어붙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방위력 강화를 위한 3대 안보문서 조기 개정, 방위장비 수출 규제 완화, 자위대의 헌법 명기 등이 큰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여권이 개헌선을 확보해도
개헌안 발의를 위해서는 참의원에서도 3분의 2가 찬성해야 합니다. 참의원에서는 자민당과 유신의 의석수가 과반이 안 되는 만큼 당장 개헌을 추진하긴 어렵습니다. 압승을 거둔 다카이치 총리는 오는 18일 예상되는 특별국회에서 무난히 총리로 재선출돼 새 내각을 출범하게 됩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다카이치 내각이 선거 이후 역사 문제 등을 둘러싸고 강경한 자세를 보일 가능성에도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차 종합특검을 이끌 특별검사로 조국혁신당이 권한 인사를 발탁한 가운데 청와대 내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했던 특검 후보의 이력을 두고 불쾌해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과거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변호인을 출신을 올렸기 때문인데 다른 현안과 맞물려 당청 간에 심상치 않은 이상 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 후보로 추천했던 전준철 변호사는 대표적 당권파로 꼽히는 이성윤 최고위원과 가까운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이 최고위원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핵심 보직인 반부패 부장을 맡아 이성윤 사단으로 불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 변호사가 과거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재판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도 변호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청와대 내부가 들끓었습니다.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는 YTN에 민주당이 김 전 회장을 변호한 이력이 있는 인물을 추천한 걸 불편하게 여기는 분위기라고 밝혔습니다. 사전에 이런 경력을 몰랐다면 검증의 문제, 알고 추천했다면 더 큰 문제라며 다소 격앙된 목소리도 일각에선 나오는데 이 대통령 또한 불쾌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당청 갈등이 주목받는 걸 우려해서인지 공식 대응은 자제하는 모습인데 대신 여당 내 비당권파가 십자포화를 퍼부었습니다. 김성태의 변호인이었던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배신이며 민주당 당론에 대한 명백한 반역입니다. 권리당원 1인 1표제에 이어 조국혁신당과 합당 문제까지 가뜩이나 아슬아슬한 여권 내 갈등에 기름이 부어지자 지도부는 진화에 나섰습니다. 당의 인사 검증 실패로 대통령님께 누를 끼쳐드린 데 대하여 죄송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당의 최고 책임자인 정청래 대표가 특검 추천 문제에 대해선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당청 간 미묘한 긴장 관계는 다른 현안에서도 감지됩니다. 정 대표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추진하는 방식과 시기, 그리고 민주당이 이 대통령의 생각과 달리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될 공소청에 보안 수사권이 아닌 보안 수사 요구권만 줘야 한다고 결론 낸 게 대표적입니다. 저는 보안 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억울한 범죄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게 가해자를 처벌 제대로 하는 거. 그거 해야죠. 집권 2년차 국정운영 성과를 본격적으로 내야 할 시기인 만큼 당청 원팀을 거듭 강조할 것으로 보이지만 수면 아래에선 불신의 씨앗이 계속 자라고 있다는 분석도 적지 않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올해 처음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회가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총리는 어제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정부의 기본 정책을 위한 입법조차 제때 진행되지 못해 안타깝다며 당도 정부도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입법 속도전을 강조했습니다. 강 실장도 정부와 청와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준비해도 법적인 토대가 마련되지 않으면 실행에 옮길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협당을 둘러싼 갈등과 2차 특검 후보 추천 논란 등 당정 간 이상 기류가 포착된 상황에서 두 사람의 작심 발언은 여당 지도부를 향한 경고성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당정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 국무조정실 산하 부동산 불법 행위를 전담하는 부동산 감독원을 조속히 설립하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어제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 뒤 국회 브리핑에서 감독원은 여러 부처에 걸친 법률 위반 관련 정보를 종합해 전 인력이 직접 조사와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해당 법안을 2월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수석 대변인은 다만 협의회에서 김성태 변호인, 전준철 씨의 특검 추천 논란이나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갈등 관련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민주당을 향해 오는 13일 설 연휴 전날까지 합당에 대한 입장을 결정해달라고 통보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합당은 없는 것으로 하겠다고 최후 통첩을 날렸는데 민주당은 내부 의견 수렴을 마치는 대로 입장을 밝히겠다고 답했습니다. 윤웅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0일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깜짝 합당 제안 이후 보름 넘게 말을 아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민주당의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설 연휴 전인 오는 13일까지 답을 달라 마지노선을 제시했습니다. 현 상황이 계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개적인 답변이 없으면 조국혁신당은 합당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합당을 둘러싼 민주당 내 불협화음은 당권과 차기 대권을 두고 벌이는 권력투쟁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분 미략설이나 조국 대권론 같은 허위 비방이나 색깔론으로 자신과 당을 모욕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어떠한 미략도 없었습니다. 저와 조국혁신당을 내부 권력 투쟁에 이용하지 마십시오. 혁신당은 이번 주부터 공천 심사를 시작하는 등 준비한 시간표대로 독자적인 지방선거 일정에 돌입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정청래 대표에게 회동도 제안했는데 민주당 내 파열음과 인신공격성 비판에 더는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조 대표의 승부수에 오는 10일 의원총회를 마친 뒤 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휴일 저녁 합당과 관련해 이른바 마라톤 회의도 했는데 2시간 경론 끝에도 합의에 이르진 못했습니다. 다만 지도부는 의총에서 의원들 다수 의견을 들어보고 최종 입장을 정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입장을 정리하기로 하였으며 화합으로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고 정 대표는 지난주 초선 의원, 3선 이상 중진에 이어 이번 주에도 재선 의원들과 상임 고문단을 잇따라 만나 릴레이 경청 행보를 계속하는데 의총이 최종 결과를 내리는 변곡점이 될 전망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제명된 지 열흘 만에 대규모 토크 콘서트를 열고 지지층과 소통했습니다. 징계 부당성을 설파하고 당의 극단적인 우경화도 비판했는데 장동혁 지도부는 일단 무대응 기조입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잠실체육관 3층까지 15,000석이 지켜내자는 응원 물결로 빼곡합니다. 제명 이후 꼭 열흘 만에 공개 활동에 나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지지자들과 교감하며 울컥 눈물도 보였습니다. 제명을 당해서 앞에 붙일 이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한동훈입니다. 2시간 반 동안 한 전 대표는 거의 모든 정치 현안을 언급했습니다. 가족들이 당원 게시판에 쓰는 걸 알았다면 말렸을 거라고 한 발 물러서면서도 제명은 이미 결론을 정하고 만들어진 조작감사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를 극단주의 장사꾼에 빗댔고 당은 윤어게인 같은 극단 세력에 의해 장악됐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저를 제명하고 찍어내려던 사람들에게는 사실이 무언지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시작한 김옥균 프로젝트를 장동혁 대표가 마무리한 것입니다. 오는 2월 출마 여부는 밝히지 않았지만 적어도 제풀에 꺾여 그만두진 않겠단 말로 정치권 복귀를 시사했습니다. 토크 콘서트에는 친한계 의원 10여 명과 전현직 당협위원장들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앞선 제명규탄 집회부터 대규모 콘서트까지 당적 박탈과 상관없이 여전한 존재감을 입증했다는 게 한 전 대표 측 평가입니다. 다만 연이은 세과시 무력 시위에도 장동혁 지도부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재신임을 묻고 싶으면 직을 걸라는 제안에 친한계를 포함해 아무도 나서지 못했고 한 전 대표가 이미 당박 인물인 만큼 굳이 맞대응의 이슈를 키워줄 필요가 없다는 계산입니다. 다만 지도부 노선 변화를 둘러싼 당내 압박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특히 한 전 대표에 이어 친한계 의원들로 징계 전선이 옮겨붙으면서 당내 균열이 더 깊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2월 9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국회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이재명 정부 집권 2년차 첫 번째 대정부 질문에 나섭니다. 지방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여당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성과를 강조할 계획이지만 야당은 부동산과 한미 관세 문제 등을 고리로 실정을 파고든다는 방침입니다. 조국혁신당 성비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보협 전 수석 대변인이 오늘 첫 재판을 받습니다. 김 전 대변인은 2024년 7월 택시 안에서 같은 해 12월에는 노래방에서 여성 당직자 A씨에게 신체 접촉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지만 김 전 대변인은 성추행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부터 오는 20일까지 불법 현수막 설치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법령을 위반한 현수막을 일제 정비한다고 밝혔습니다. 합동 점검반은 금지 장소 설치 현수막과 혐오 비방성 내용을 담은 정당 현수막, 미신고 명절 인사 현수막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일정 살펴봤습니다. 빗썸 5지급 사태로 이른바 장부거래 관행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빗썸은 급락한 가격의 비트코인을 판 고객들에게 손실금액의 110%를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보상안을 내놨는데요. 당사자들은 비트코인으로 돌려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일 저녁 7시 반쯤 빗썸에서 비트코인은 순식간에 17% 넘게 폭락했습니다. 직원의 실수로 존재하지도 않는 비트코인 62만 개가 시중에 풀린 결과였습니다. 빗썸은 99% 이상을 회수했다고 밝혔지만 문제는 비트코인 시세 급락에 자동으로 작동한 예약 매도 주문입니다. 빗썸은 패닉셀로 손해를 본 고객들에게 매도 차익 전액과 추가 10%, 즉 110%를 보상하고 당시 접속한 모든 고객에게 2만 원을 지급한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또 일주일 동안 모든 종목 거래 수수료도 면제키로 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 사이에서는 시세 왜곡으로 보유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팔린 만큼 현금이 아닌 비트코인 수량 그대로 돌려달라는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반대로 폭락장에서 최저가의 코인을 산 이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20% 가까운 차익을 봤는데 거래소가 보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거래를 취소하거나 이득을 회수할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사태의 원흉인 거래소의 장부거래 관행에 대한 비판도 거셉니다. 빗썸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5만 개 정도인데 실수로 뿌려진 건 무려 12배가 넘는 62만 개. 얼마든 코인을 찍어내고 시세 조작에 활용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세 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동성 공급이라는 명목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허술하게 운행되고 있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당장 내 가상자산이 언제든 가짜 숫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투자자들의 신뢰는 이미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오늘 새벽 0시쯤 충남 천안시 경부고속도로 독립기념관 나들목 근처에서 서울 방향으로 달리던 차량 석 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어젯밤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에서 달리던 승용차가 갓길에 세워져 있던 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평택 분기점 부근을 달리던 승용차에서 불이 나 승용차 한 대가 모두 탔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에서 친누나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이 수천억 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범죄 조직을 무더기로 적발하고 해외로 도주한 조직 총책을 송환했습니다. 영업기밀을 빼놀린 뒤 경쟁사로 옮겨 해외 제품의 국내 독점 판권을 따낸 대기업 계열사 갤럭시와 SM 전 현직 직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립위원회가 사망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없이 국민보도연맹 희생자 관련 진실규명 신청을 각하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그제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산불이 진화와 재발화를 반복한 끝에 만 하루 만에 꺼졌습니다.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 산등성이에 설치된 송전탑 탓에 당국이 불길을 잡는 데 애를 먹었습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산등성이 여기저기서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일대는 잿빛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진화 헬기는 산 곳곳에 쉴 새 없이 물을 뿌립니다. 2월의 첫 주말밤 경북 경주시 문무대항면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산불 1단계를 발령한 산림청이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지만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 여기에 송전탑 등 현장 시설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소방청도 한때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대구 등 5개 지역 소방력을 동원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산불에 한때 주민 수십 명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갑자기 이렇게 불이 나니까 걱정 엄청나게 됐죠. 저도 집을 지은 지 이제 얼마 안 됐는데 또 전소될까 봐 또 그런 걱정 들고. 신라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지역인 만큼 국가유산 피해가 우려됐는데 현재까지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근엔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와 월상원자력 본부도 있는데 한수원 측은 산불 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발생한 경주 양남면 산불과 인근 포항 죽정면 산불은 주불이 잡히고 잔불 정리 단계, 문무대항면 산불 역시 진화대원들이 악전고투를 벌인 끝에 가까스로 진화했습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어제 전국 곳곳에서도 산불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40분쯤 부산시 초읍동과 사직동에 접한 금정봉 정상 부근에서 불이 나 한때 소방대응 2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산림청은 장비 50여 대와 인력 900여 명을 투입해 오늘 새벽 2시 50분쯤 주불을 잡았는데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제 저녁 전남 여수시 묘도에 있는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산림 5,000제곱미터를 태우고 3시간 만에 꺼졌는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여수시는 주민들에게 근처 마을회관으로 대피해달라는 재난 문자를 발송했고 12명이 자가용 자동차나 구급차를 타고 대피했습니다. 어제 오후 경기 양주시 어둔동 호명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산림당국이 헬기 5대와 차량 25대, 인력 78명을 투입해 50여 분 만에 산불을 끄면서 민가 확산 등 피해는 없었습니다. 검찰이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법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현역 국회의원인 강 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어서 국회 표결을 거쳐야 하는 만큼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선우 의원이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 공천원금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은 두 사람을 여러 차례 소환하며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뿐이라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오늘 조사에서도 성실하게, 충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찰은 지난 5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법리 검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강선우 의원의 경우 현역 국회의원 신분이라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있어서 곧바로 법원이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검찰에서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면 체포 동의 여구서가 대검과 법무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됩니다.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체포 동의안이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합니다. 이때 재적의원의 과반 출석, 출석의원의 과반 찬성으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면 그때부터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열 수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원은 모두 3명으로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까지는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준으로 짧게는 20일, 길게는 한 달가량이 걸렸습니다. 만약 검찰이 휴일 직후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과 법무부 등 후속 절차가 이어지면 이번 주에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리 검토가 좀 더 길어진다면 국회 보고 등이 설 연휴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경찰이 김경전 서울시 의원에 대해 공천헌금 의혹에 이어 CS 무료 출입증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사에 나섭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오늘 오전 김 전 시의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이상욱 정의당 강서구 위원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이 위원장은 김 전 시의원이 공직자 지위로 피감기관인 서울관광재단 등을 통해서 한 장에 100만 원이 넘는 가전 IT 전시회 CS 출입증 11장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출입증을 자신의 선거를 도울 지인에게 제공해 공무 목적이 아닌 사적으로 출입증을 유용했다며 지난달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대통령실 PC 초기화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과거 대통령실은 적법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는데 수사를 통해 PC 초기화 의혹의 실체를 가려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휴일 오전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경찰 특별수사본부에 출석했습니다. 검은색 차량을 타고 나타난 정 전 실장은 취재진에게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곧바로 청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 전 실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첫 조사를 받은 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대통령실 PC 1000여 대 초기화를 지시했다는 의혹으로 지난해 6월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지 8개월 만입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당시 직원들에게 제철소 용광로에 넣어 PC를 폐기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지만 지난해 12월 수사 기간이 끝나면서 사건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로 이첩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3일 정 전 실장과 같은 혐의를 받는 윤 전 비서관을 먼저 불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윤 전 비서관에 대한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정 전 실장이 PC 초기화 지시에 관여했는지 등 관련 혐의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적법한 조치를 취했다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는데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증거를 없애려 한 것인지 아니면 정권 이양기에 발생한 혼란이었는지 여부가 수사를 통해 가려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오늘부터 스마트폰으로도 로또 복권을 살 수 있습니다. 동행복권 모바일 홈페이지에 가입한 뒤 예치금을 충전해 구입하면 됩니다. 모바일 구매는 평일에만 가능합니다. 빗썸이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에 대한 보상으로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전체 종목 거래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고 당시 시세 급락으로 매도에 나서 손해를 본 고객에게 현금으로 110%를 보상할 방침입니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대상 고효율 기기 전자제품 구매 보조금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소상공인은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 냉난방기 등을 사업장에 새로 설치할 때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구매비를 40%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취약계층은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높은 11개 가전제품을 구매할 경우 가구당 30만 원 한도로 지원금을 받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늘부터 반려동물 사료 산업화센터 구축 사업을 위해서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업 공모를 실시합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반려동물 사료의 연구개발부터 제조 사업화까지 전주기를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공모는 다음 달 18일까지 진행되고 신청서와 예비계획서 접수는 3월 9일부터입니다. 미래 산업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지만 실패 가능성이 큰 분야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도록 돕는 한기술 프로젝트 과제 공고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소규모 R&D에서 벗어나 테마별로 2035년까지 3천억 원을 지원하는 중장기 대형 프로젝트로 올해 신규 연구 테마는 인공근육 전신구동 로봇 등 3가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 미래 과학기술 인재들을 만나 과학기술은 곧 국가 역량이라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공계 현장에서는 여전히 국내 연구 환경이 열악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임늘솔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국내 이공계 인재들이 해외로 떠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낮은 보상이 꼽힙니다. 오랜 기간 학업과 연구를 거친 뒤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기대하기 어렵다 보니 중국이나 미국 등 높은 처우에 쉽게 눈을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공계에서 학사를 취득하고 이제 취업을 하게 되면 그 초봉이 이 의사의 초봉과 거의 대략 3배 정도 차이 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처우뿐 아니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과 인적 네트워크도 해외를 선택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아직은 해외 쪽에 이제 인적이나 물적인 인프라가 더 잘 갖춰져 있어서 국내에서 연구를 진행할 때보다 해외에서 연구를 진행할 때 더 다양한 사람들과 더 다양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어서 어렵게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도 여전히 불안합니다. 연구를 계속하고 싶어도 연구직과 교수 자리는 극히 제한돼 어쩔 수 없이 해외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 출연 연구소나 뭐 학교 등의 아카데믹 쪽으로 진출하는 경우는 박사 졸업생들 중에 한 10% 정도 되지 않을까요? 결국 박사를 받고 나서 갈 데가 없습니다. 과학기술이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했지만 우리 사회의 관심이나 위상은 의사나 다른 전문직보다 못하다는 인식도 여전합니다. 국내보다는 해외에서의 그러한 엔지니어나 아니면은 뭐 연구자로서의 인정을 조금 더 받는 게 없지 않아 있어서 혹시 주변에 연구자분들이 있으시다면 좀 격려의 말씀을 해주신다든지 좀 위로를 해주시면. 열악한 연구 환경과 불안한 미래 속에서 이공계 연구자들은 더 나은 연구 조건을 찾아 해외로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이공계 인재들은 국내의 열악한 연구 환경과 처우를 지적했는데요. 그렇다면 국내 연구 환경의 실태는 어떻길래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걸까요? 정책적인 문제는 어떤 게 있는지 이어서 이성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정부 연구개발 지원 사업은 연구 유형별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리더 연구는 연 16억 원, 8억 원, 핵심 연구는 연 3억 원, 2억 원, 1억 원, 신진 연구는 1.5억 원, 1억 원 등입니다. 과제별로 지원하는 나름의 기준을 마련한 거지만 실제 연구 현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우수 연구를 선정해 거기에 맞게 지원하는 게 아니라 금액을 먼저 정한 뒤 그 기준에 맞춘 연구를 찾는 게 앞뒤가 뒤바뀌었다는 지적입니다. 미국 등 선진국은 과제당 연구 금액을 정하지 않고 실제 연구에 들어가는 비용을 전문기관이 선정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를 수행하려면 실제로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가를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원할 만한 내용이다 그러면 무조건 정해진 액수를 지원을 해줘요. 실제로 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가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요. 정부에 따라 바뀌는 연구개발 투자 방향도 연구자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R&D 대폭 삭감으로 과학기술계 전반이 큰 홍역을 치렀고 앞선 정부에서는 탈원전 기조로 원자력 분야가 상대적으로 위축됐습니다. 이번 정부는 인공지능 상강 도약을 국정의 주요 목표로 제시하면서 정부 지원 연구에 선정되려면 무조건 인공지능을 넣어야 한다는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산업과 기술에 따라서 그 지원되는 예산과 그 관심 분야 그리고 열려 있는 과제들이 언제든지 많이 급변할 수 있다라는 부분, 또 혹은 예산이 또 깎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불안감들이. 현장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경직되고 개량화된 연구비 지원 제도와 정부에 따라 일관성 없이 추진되는 과학기술 정책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연구 현장의 불신과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덴마크령 그린란드 병합을 추진해 전 세계를 흔들었던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캐나다의 극단적인 분리운동에도 개입하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캐나다를 51번째 주로 만들겠다고 공언해온 만큼 캐나다 연방을 와해시키려는 공작이라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캐나다 석유 산업의 거점인 엘버타주에선 일부 극단주의자들이 분리 독립을 요구하며 주민 투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나 환경 문제를 이유로 석유 산업의 적대적인 연방 정부 때문에 지역 경제가 쇠퇴하고 있다는 불만이 누적된 결과입니다. 연방에서 탈퇴해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갖는 독립국가를 만드는 게 이들의 목표입니다. We have far more in common with people in Montana than we do in Ottawa and Montreal.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은밀하게 분리운동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엘버타주 분리운동 지도자는 지난해 3차례나 워싱턴을 방문해 국무부 관리를 만났다고 시인했습니다. 또 조만간 재무부 관리들을 만나 주민투표에서 승리할 경우 5천억 달러의 신용공여를 받을 수 있는지 타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보도가 나오자 캐나다 총리는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We expect the U.S. administration to respect Canadian sovereignty. I'm always clear in my conversation with President Trump to that effect. 집권 초기부터 캐나다를 쉬운 한 번째주로 만들겠다고 공언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까지도 노골적으로 야욕을 드러냈습니다. 지난달 말 워싱턴의 한 사교 모임 연설에선 캐나다와 그린란드, 베네수엘라를 차례로 병합하겠다는 농담 아닌 농담을 던졌습니다. 앞서선 세 나라 영토의 성조기를 합성한 이미지를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도 극우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엘버타주가 보유한 풍부한 천연자원을 강조하며 사실상 분리운동을 부추겼습니다. 이에 따라 캐나다를 미국령으로 만들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연방을 와해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유토관입니다. 포르투갈과 스페인에서 한겨울 잇단 폭풍으로 사망자가 나오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포르투갈에서는 현지 시간 7일 저기압 폭풍 마르타의 영향으로 홍수가 난 지역을 이동하던 자원봉사자 1명이 숨지는 등 최근 폭풍 피해로 7명이 숨졌습니다. 스페인에서도 폭풍 피해로 안달루시아주 코르도바에 있는 유명 관광지 로마다리가 안전사고 가능성에 따라 전면 폐쇄됐습니다.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 소속 세비야 FC는 지로나 FC와의 홈 경기를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일부 호텔 객실에 몰래 설치된 카메라로 촬영돼 음란물로 팔리는 영상 수천 건이 여러 사이트에서 발견됐다고 영국 BBC가 현지 시간 6일 보도했습니다. BBC는 18개월간 추적해 소셜미디어 앱 텔레그램에서 홍보 중인 불법 웹사이트와 앱 6개를 확인했다며 한 플랫폼 운영자는 객실에 총 180개 이상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는 홍보 문구를 내걸었고 일부 텔레그램 채널 회원수는 10,000명에 이른다고 전했습니다. 또 7개월간 불법 웹사이트를 정기 모니터한 결과 카메라 54대로 촬영된 영상을 실제 발견했고 그중 절반은 실시간 중계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PD였습니다. 조선소 설계 협력 업체가 한 곳에 모여 기술을 나누고 업무를 같이 하는 공유 사무실이 지역 대학에 문을 열었습니다.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도 같은 장소에서 열려 인력난을 해소하는 역할도 기대됩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탁 트인 공간, 평범한 회사 사무실 같은 곳에서 직원들이 업무에 집중합니다. 주로 하는 일은 선박 설계. 한 회사 직원처럼 보이지만 비슷한 업종의 각기 다른 회사 소속입니다. 공유 사무실 형태로 14개 기업 100명이 두 공간에 입주했습니다. 다양한 직능의 여러 회사와 같은 공간에서 다 같이 기술 교류 등을 통해 보다 우수한 품질의 설계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사무실이 마련된 곳은 대형 조선소 인근 대학교. 이곳에는 사무실과 함께 조선 분야 설계 전문 인력을 키우는 공간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대학 재학생과 취업 희망자는 물론 입주 기업 재직자까지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자와 재학생이 함께 현장 문제 해결형 교육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 정주가 강화될 수 있고 취업난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에 기업을 위한 공간이 마련된 건 지역과 대학이 동반 성장을 하겠다는 뜻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교육부 주도 대학 지원에서 벗어나 지자체가 재정을 투입하고 인재를 키워 지역에서 취업하고 정착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현장 맞춤형 지역 인재를 키우는 교육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청년이나 퇴직자 그리고 경력 단절 여성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울산 산업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지자체와 대학, 기업의 노력이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을 넘어 지역 발전 마중물 역할을 할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우리나라 방위 산업이 K방산으로 불리면서 해외에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방산업체들이 해외로 떠난 제조업체들의 빈자리를 메우면서 지역 경제의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TV 생산 거점이었던 구미 국가산단의 한 공장입니다. 건물 해체 철거 작업이 한창인 이곳에 방산 기업이 새로 들어섭니다. 지대공 유도 무기인 천궁2를 만드는 LIG 넥스원이 3,700억 원 규모 투자에 나섰습니다. 이른바 K방산으로 불리며 해외에서 우리 기업의 무기 체계가 주목받으면서 시설 증설에 나선 겁니다. 29년도 완료가 되면 그 시점에 저희들이 무인화를 비롯한 미래 무기 체계들이 공장에서 양산이 시작될 거고 늘어나고 있는 수출 사업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곳 구미에 투자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말 한화 시스템도 구미에 사업장을 준공하는 등 방산 기업의 지역 투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방산 혁신 클러스터로 지정된 이후 중소협력업체의 산업 생태계가 자리 잡은 게 대기업 투자로 연결됐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지역의 전통 산업인 제조업이 떠난 자리를 방위 산업이 메우면서 지역 경제에도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유도 무기 분야의 방산 제조 연구의 거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미시는 이들 기업과 함께 협력업체들, 중소 중견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구미가 인재난 등 지역의 고질적인 숙제를 풀고 세계에서 주목하는 K방산의 전초기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한국 스노보드 맏형 김상겸이 평행 대회전에서 깜짝 은메달을 따냈습니다. 김상겸은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남자 평행 대회전 결승에서 오스트리아의 베냐민 카를에게 0.19초 차로 져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나온 우리나라 첫 메달이자 한국 올림픽 400번째 메달입니다. 예린 받고 약간 뒤로 양효진 처리합니다. 현대건설은 양효진 있죠. 중앙에서 갑니다. 가볍게 득점. 양효진. 이원정 연속 서브. 양효진 쪽. 잘 성공입니다. 양효진. 몸은 이제 바깥쪽을 보고 있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안쪽으로 틀어 때리기 때문에 예린 받고 약간 뒤로 양효진 처리합니다. 현대건설은 양효진 있죠. 26대 26. 이예림이 받고 양효진이 정확합니다. 알고도 못 막는 저 비푸싱 언제쯤 막을 수 있을까 참 쉽게 막히지가 않아요. 네, 이원정 서브. 중앙에서 갑니다. 가볍게 득점. 저런 유연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올스타전 MVP인 거죠? 네, 맞습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길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부와 전북, 경북 곳곳에 한파특보가 남아있는 가운데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9.8도로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예년보다 추운데요. 하지만 한낮에는 기온이 영상권으로 올라서며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밤사이 호남과 제주도에 눈구름이 물러나고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서울 등 수도권과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지속하겠는데요.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산불을 더욱 부추기겠습니다. 오늘도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입니다. 현재 청주 영하 8도, 춘천 영하 12.9도, 대구 영하 5.3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 영상 5도, 대구와 부산 9도까지 올라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이번 주 추위 걱정은 없겠지만 미세먼지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고요. 내일과 모레 오전 사이에는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